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라 하는 김준입니다. 우리는 재무회계 이론 파트의 유형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유형자산의 가장 마지막 단계 관련된 연습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형자산의 기본적인 개념, 취득원가, 자산, 취득 후의 지출과 감가상각과 처분까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셨는데 많이 했다 그죠? 유형자산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출제 유형의 연습 문제 문항수도 조금 많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반드시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항수가 좀 많아서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힘내셔서 집중하신 상태로 문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취득원가라고 하는 건 구입금액도 취득원가가 되지만 자산 살 때 발생한 재비용, 슝 하게 되는 이 내용들을 취득원가라고 합니다. 매입할 때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거죠. 취득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세, 자동차세가 나오는데 자동차 보험료와 유류세, 자동차세는 취득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데 발생한 비용이죠. 이건 일반적인 별도의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나 세금과 공가 각각의 계정으로 회계 처리가 되고요. 일본에 있는 취득세는 매입할 때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흉 하셔야 되는 매입원가에 가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문제 1번의 답은 1번이고요. 문제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구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문제와 동일한 내용이죠.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설치장소 준비니까 이건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2번 관리 및 기타 일반 관저원가. 이건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고요. 3번에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는 우리 건설공사를 하면서 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이자에 대한 내용이죠. 공사 중에 발생한 이자는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 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서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물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출하는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으로 영업외 비용으로 가지만 3번도 취득원가에 보태지는 매입 재비용에 맞고요. 4번의 설치비 당연히 매입 재비용입니다. 문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문제 3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원가에 가산 슝 하셔야 되고요. 2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취득세나 등록세를 말합니다. 3번 유형자산의 설치장소 준비 위한 지출, 이런 항목들은 전부 다 매입 재비용에 해당하고요. 4번에 보면 유형자산 취득 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영업 외비용, 일반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문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4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었죠. 1번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 2번 현물 출자나 증여, 기타 무상자산을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이런 현물 출자나 증여나 기타 무상으로 자산 수증이익이죠.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공정가치를 기본적으로 취득 원가로 처리를 합니다. 3번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지출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이겁니다. 이 간접원가, 기본적으로 자산의 취득원가는요, 이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거나 운영하는 데 실제로 사용하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는 매입 재비용으로 원가에 가산하지만 간접원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이건 일반적으로 기계장치에서 발생하는 시운전비에 해당합니다. 시운전비도 원가에 가산하셔야 되는 매입 재비용에 해당하죠. 문제 4번의 답은 3번이고요. 문제 5번 다음은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실제로 취득 과정이 아니라 취득이 완료되고 이건 우리 거다 이제 쓰겠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2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구입 금액도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2번은 탈락이죠.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3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렸듯이 이 방법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뒤에 예제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감가상각 방법은 이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매 회계기간마다 계속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 5번의 답은 2번이고요. 문제 6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하는 목적. 유형자산은 영업에 장기간 사용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유형자산에 대해서 가치감소분의 감가상각을 왜 하냐? 가치를 줄여나가는 거죠.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비례해서 일정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분을 자산의 가치감소로 잡아온다. 따라서 취득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내용연수에 비례해서 기간에 배분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내용연수 기간 동안 일정하게 금액을 줄여나간다. 이게 감가상각의 주된 목적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비용화 시켜주는 게 감가상각의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문제 6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상각을 한다. 빙고. 맞는 말이고요. 2번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다 라고 나오죠. 자산 제조 공정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문제에서 자산의 제조 공정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단기 비용으로서 처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기 비용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판매 관리비를 말합니다. 경상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감가상각은 기본적으로는 제조경비라는 항목으로 제조원가로 제품의 제조원가에 산입이 되게 됩니다. 문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보기 4번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어느 정도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건 추정치입니다. 내용연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임의의 추정치를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7번 문제의 답은 3번이고요. 여러분들이 판매관리비와 제조경비는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판매관리비는 본사나 영업부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관리비라고 하고 제조경비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조경비라고 해서 이건 제조원가 항목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에서 가장 부적합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실제로 사용해야죠. 사용할 목적을 취득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있다. 실체가 없는 걸 우리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게 되고요. 사업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이어야 된다. 1, 2, 3번 맞는 말이고 4번 생산이나 판매 목적. 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뭐다? 재고 자산의 분류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8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9번. 다음에 거래로 인한 설명 중 맞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보유 중인 기계장치를 장부 금액이 있고요. 장부 금액보다 어떤 금액으로? 낮은 금액으로. 장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판단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지만 지금처럼 낮은 금액으로 처분했다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유형처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과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처분 금액보다 내가 받은 돈이 작으니까 손실로 인해서 당연히 자산이 줄어들고 자본도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문제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0번. 자, 드디어 감가상각 방법 관련된 계산 예제 나옵니다. 1번부터 9번까지의 기본적인 9문제 이론적인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계산 문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정률법 물었고요. 2000년도 물었습니다.
정률법이 중요한 이유는 정액법과 달리 매년 금액이 다르죠. 따라서 감가상각을 직접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년도의 금액과 2차 년도 금액을 따로 계산하시는데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의 정률을 곱하죠. 자, 1차 년도의 경우는 1000만 원에 잔존가치가 100만 원인데 정률법은 잔존가치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원가인 1000만 원에 어떻게 상각률을 곱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1차 년도는 1000만 원 취득원가에 0.45라는 상각률을 곱해서 450만 원의 감가상각을 인식하게 되고요. 2차 년도는 취득원가인 1000만 원에서 그 감가상각 누계액 1차 년도죠. 1차 년도 계산된 누계액을 마이너스란 미상각 잔액 550만 원에 대해서 0.45라는 상각률을 곱하게 됩니다. 2차 년도 감가상각비를 물었으니까 247만 5천 원이 될 건데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묻는다면 1차 년도 금액인 450만 원과 2차 년도 금액인 247만 5천을 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차 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이냐라고 묻는 건 답 당연히 247만 5천의 3번이 답이 되겠지만 이 문제에서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도 답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1차 년도의 상각금액과 2차 년도 상각금액이 합해지면 2차 년도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문제 11번입니다. 연도 초의 취득에서 영업부에서 사용한 소형 승용차가 있답니다.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0원인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에 정액법과 비교해서 1차 년도 당기순이익 및 1차 년도 말에 유형자산에 대한 차량 운반고에 대한 순액, 장부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는데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정액법은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 하지만 정률법은 초기에는 많고 뒤로 갈수록 점차 금액이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금액을 보면 정률법은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많이 잡히게 되죠.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히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작게 계산이 될 것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산의 가치를 줄여주는 차감 계정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금액이 크게 되니까 자산 금액도 과소 계산되게 됩니다. 11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요지는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을 선택했을 때 다른 연도가 아니라 1차 연도만 물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점만 비교해 주시면 되죠. 11번 문제 답은 4번이고요. 문제 12번 우리 회사가 2000X1년 7월 18일에 구입해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2000X2년 6월 1일 3,700만 원에 처분했다. 단기분 감가상각을 했을 때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이며 처분이익이 500만 원 발생했다. 내용연수 5년이고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한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얼마인가? 아무튼 문제 이해되십니까? 저는 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문제는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운데? 자, 일단 봅시다. X1년 7월 18일에 구입을 했대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X2년 6월 1일에 3,700에 처분을 한대. 이건 처분 금액이죠. 네. 자, 감가상각을 한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감가상각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죠.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얼마냐라고 물었고요.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800만 원을 반영한 순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얘를 3,700에 처분한대요. 자, 순장부 가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700에 처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처분이익이 플러스 금액이 500만 원 발생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3,700에 처분했는데 처분이익이 500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순장부 가액이 처분 가액보다 금액이 낮아서 높게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순장부 가액은 얼마인 것이다. 3,200만 원이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지.
순장부가액이 3,200이니까 3,700에 팔았을 때 처분이익이 당연히 5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순장부가액을 역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3,200이다 라고 한다면 취득원가 계산되겠습니까? 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800만 원을 마이너스해서 나온 금액이 3,200이다. 우리 합리적인 의심, 네, 의심은 계속 하셔야 돼. 네, 궁금해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처럼 처분 금액을 알려주고 처분이익, 처분 손익을 알려주고 감가상각 금액 알려줘서 역으로 뒤집어서 취득 원가를 확인하라라는 거죠. 뭐 방법적인 하나는 이 보기 넷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넷 중에 하나를 여기 취득원가 대입해서 맞게 나온지 보시면 되죠. 잘 모르겠고요. 3,700에 처분했는데 처분이익이 500이니까 순장부가액 실제 가치는 3,200이다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 상태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이니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4천만 원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답도 2번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비용의 발생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건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셔야 되는 경우죠. 여러분들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는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수익적 지출인데 이걸 내가 자본적 지출로 잘못했다. 이거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수익적 지출에 비용이 발생해서 비용이 증가해야 되는데 자본적으로 했으니까 1차적으로는 비용이 과소계상되죠. 비용이 원래 금액보다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계상됩니다. 비용이 과소계상되면서 나머지 자산의 금액이나 혹은 자본의 금액이나 당기순 이익의 금액들은 전부 다 과다 계상되게 되죠. 우리는 비용만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사용 중인 유형자산에 대해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걸 물었는데요. 자산은 과소가 아니라 과다 계상되고 자본 지출, 자산 증가를 했으니까 비용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입니다. 당기순이 과다 계상 2번이 답이 되고요. 지금 문제랑 부채는 아무런 1도 상관없는 내용이 됩니다.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은 구분은 반드시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게 되어야 회계 처리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자료에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 연수학계법 각각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했을 때 2000년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 크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액법도 계산하셔야 되고 정률법도 해야 되고 연수학계법도 계산하셔야죠. 더 중요한 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차년도 하시고 2차년도 두 번을 계산해서 그 두 번의 감가상각 누계 크기를 비교를 해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첫째, 정액법을 쓴다면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를 나누죠. 취득원가가 200만 원이고요. 잔존가치는 취득원가 10%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5년,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 1차년도 36만원, 2차년도 36만원 합해서 정액법을 쓰면 72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정률법은 매년 금액이 달라지죠. 1차년도에는 취득원가 200만원, 정률은 잔존가치 쓰지 않습니다. 200만원에 40% 0.4에서 1차년도 80만원, 2차년도는 취득원가 200만원에 1차년도 상각누계액을 빼죠. 감가상각 금액을 미상각 잔액인 120만원에 40%에서 48만원 나옵니다. 1차년도 금액과 2차년도 금액을 합산해서 정율법일 때는 128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요.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죠. 200에서 20만원을 빼는데 여기서 내용연수를 나누면 정액법이 되는 거고 연수학계법은 내용연수 합분의 잔존연수로 갑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5, 4, 3, 2, 1 합한 15분의 1차년도는 15분의 5를 계산하시고 2차년도는 15분의 4를 계산하시죠.
1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원 나오고요. 2차년도는 48만원 합산해보면 108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정액법, 정률법, 그리고 연수학계법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2차년도까지 감가상각의 금액을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제일 크게 나오는 게 누구다? 연수 학계법보다 정률법이 더 크게 나오죠. 정률법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연수학계법, 정액법 순서대로 갑니다.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사실은 정률법이나 연수학계법의 기본적 특징이 가속상각법 앞쪽에 많고 뒤로 갈수록 점차 금액이 작아지는 구조이다 라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셨습니다. 문제 15번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점을 이용해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데 연수합계법 물었습니다. 연수합계법은 정액법과 비슷합니다. 1차년도, 2차년도를 지나서 3차년도 말에 장부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어요. 자, 장부금액이 무엇이냐?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뭘 빼셔야 돼?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금액이죠. 그러면 1차년도부터 상각을 하셔야 되는데 취득원가 금액인 5천만 원 있고요. 이 5천만 원의 잔존가액, 취득원가 10%니까 500만 원 차감합니다. 5천만 원에서 500만 원 차감하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곱하기 1차년도는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1차년도는 15분의 5를 계산하셔야 되고 2차년도는 15분의 4를 3차년도는 15분의 3으로 계산하셔야죠. 이 3개 연도 1차, 2차, 3차년도의 감가상각을 다 계산하시면 1차년도가 1,500, 2차년도가 1,200, 3차년도가 900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다 합해준다. 합하면 3차년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거고요. 취득원가 5천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3,600을 차감하시면 실제 가치 순장부 금액은 1,400만 원이 나옵니다.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정액법이건 정률법이건 연수학계법이건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문제 15번의 답은 3번이고요. 문제 16번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걸 물었습니다. 1번 정액법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해진 금액 매년 상각액이 일정합니다. 2번 정률법은 상각률은 정해져 있지만 상각 금액이 일정하진 않죠. 정률은 처음 많고 뒤로 가서 점차 금액이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2번 탈락. 답 2번입니다. 3번 연수학계법의 경우 내용연수를 역순으로 적용하고 상각액은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살펴보진 않았는데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이중체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중체감법은 기본적인 감가상각에 대해서 미상각에 대해서 상각률을 적용하는데 이중 두 번을 하게 됩니다. 더블 상각을 하는 거죠. 감가상각 금액이 초기에 굉장히 많고요. 뒤로 갈수록 점차 작아지는 형태입니다. 이중체감법은 굳이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 16번의 답은 2번이고요. 17번 결산 마감을 하는데 12월 31일 당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을 100만 원으로 계산했답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냐라는 건데 감가상각을 하면 회계 처리하죠. 결산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차변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이 당연히 계상이 되고 반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게 될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산의 가치를 마이너스하게 되니까 자산이 감소되게 되고 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도 같이 감소하겠죠. 자, 바르게 설명된 거 문제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감가상각하면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다라는 기본 원리는 가지고 계셔야죠. 4번에 자산이 증가된다. 뭔 말이에요? 자산이 감소하게 될 거고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할 거고요. 감가상각하고 부채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 17번의 답 설명드렸고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단기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율법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정액법으로
정률법을 해야 되는데 정액법을 했다. 이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상대적으로 미친 영향을 올바른 거 물었는데 정률법이 특성을 정리하면 초기가 많잖아요. 많고 정액법은 조금 작다라고 했습니다. 1차 연도만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럼 정률법을 썼을 때 감가상각비 정률법을 쓰면 비용이 많이 잡히고 비용이 많이 잡히니까 기본적으로 자산의 금액이 낮아지고 자본도 낮아지게 되죠. 근데 이걸 반대로 정액법을 썼으니까 초기 연도만 비교하면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액법을 쓰면 정률법보다 어떻게 초기 연도에 비용이 작게 잡혀요. 비용이 작게 잡히면 자산이 커질 것이고 자본도 커지겠죠. 마찬가지 비용이 작게 계산되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냐. 당기순이익이 증가, 과다 계상되게 됩니다. 관련 내용으로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 1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산의 과소 탈락, 부채는 아무 상관없고요. 비용의 과대가 아니라 비용은 과소 계상되게 되죠. 문제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9번 유형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지출 중에서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판매관리비로 예를 든다면 수선비로 혹은 일반 유지비로 처리해야 되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1번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유지 지출 이건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거 맞고요. 2번 상당한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다 라고 한다. 혹은 3번에 생산 능력이 완전히 증대된다. 내용 연수가 증가된다. 지금 문제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1번은 수익적 지출이지만 2번, 3번, 4번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0번 문제 갑니다. 1번적인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분류가 옳지 않은 거. 재무제표의 계정 분류를 물었네요. 저장품, 재고자산, 빙고. 2번에 건설 중인 자산, 투자자산. 누가 그래? 투자자산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은 대표적인 유형자산에 해당하죠. 다만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건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3번에 장기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비유동 부채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4번에 매도 가능 증권평가손익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우리 앞에서 하신 내용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평가손익과 단기 매매 증권평가손익은 다르죠. 단기 매매 증권평가손익은 비용수익, 영업외손익이지만 매도 가능 증권평가손익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건 자본의 분류에 해당한다라고 얘기 드린 부분입니다. 문제 20번의 답은 2번이고요. 유형자산에 대한 연수문제 풀고 있는데 21번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회법 세 가지 감가상각 방법을 비교를 했을 때 1차 연도 말에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 21번 문제는요. 앞서 14번 문제인가요? 같은 유형이 아니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2000년도까지 계산해서 감가상각 누계의 큰 것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얘는 1차년도에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된 걸 물었는데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앞으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굳이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냐? 순서는 정률법, 연수학회법, 정액법, 감가상각은 금액은 계산되는 금액이 이 순서대로 정률이 항상 제일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연수학회법, 정액법이 되는데 일단은 계산을 한번 해보죠. 먼저 정율법부터 계산 한번 해보신다면 정율법은 잔존가액 쓰지 않죠. 취득원가의 정률 0.4, 40% 곱해서 40만 원이 나오고요. 1차 연도니까 이 연수학회법은 취득원가 100만 원에 잔존가치 취득원가 10%, 10만 원이죠. 감가상각 대상금액 90만 원에 15분의 5. 왜?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5, 4, 3, 2, 1 합계금액이죠. 15분의 1차 연도니까 5를 올려서 1차 연도 금액이 30만 원이 나옵니다.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10만 원, 감가상각 대상금액 90만 원을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죠. 그러면 매년 동일한 금액 1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순서를 물어본다면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건 각각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서 실질적인 감가상각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연습 문제 마지막에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실제 계산 문제는 반복 연습하셔서 정액법이건 정률이건 연수합계법이건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첫 번째, 계산했을 때 감가, 상각, 비가 얼마냐 라는 문제에 물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당연도 금액이지만 누계액은 합계금액이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영한 장부금액이 얼마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 장부금액이라고 하는 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다 답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 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실제로 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이번 시간 저희는 유형자산에 관련된 출제유형 연습 문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전체 문제 중에 쉬운 문제는 그냥 안녕 버려놓는다 하더라도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는 반드시 복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형자산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부탁드렸지만 연습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분계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는 꼭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